지난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이죠. 참여정부에서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뭘 해주는 게 치욕스러웠다. 독립운동가 지원은 국가 예산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들도 부당하다고 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친일파 후손입니다. 친일파 후손들도 부당하다고 하는 재산 환수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윤주경 씨가 답변을 한 거예요. 말 잘하죠. 딱 야무지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친일파 후손의 것을 뺏어가지고 재산을 환수해가지고 독립운동가를 지원해주는 것은, 그것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국가에서 해줘야지. 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국가에서 그런 것을 해줘야지.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무상으로 대학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 오늘은 비례대표 1번으로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받은 윤주경 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인데, 이분이 공천을 받을 때 이번에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원래 황교안 대표가 영입을 할 때 10번째로 영입을 했어요. 그렇다고 비례대표 10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입하기 좀 어렵게 해서 영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월 7일인가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것이 상대 진영에서 친일파 프레임을 걸 때에 상당히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윤주경 후보라고 하면 되겠죠. 윤주경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데, 윤봉길 의사는 이남일녀를 가지고 있었는데, 윤봉길 의사가 25세에 죽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상당히 이른 나이에 민족의식이라고 할까요? 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한 사람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1908년에서 1932년까지 생을 사시는데, 1908년에 태어났으니까 1919년에 아이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3.1운동이 있잖아요. 그때 윤봉길 의사 나이가 12살이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12살인데, 그때 한 초등학교 몇 학년 정도 되나요? 6학년 정도 되나요? 그때 벌써 3.1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는 학교 교육 있잖아요. 초등학교 교육 자체가 일제 식민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이라는 걸 깨닫고 학교를 그만둬 버립니다. 12살에. 상당히 총기가 있었다 그래요. 총기가 있어가지고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서당에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서숙이라고도 한답니다. 아마 서당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거기서 잠도 자고 이렇게 했나 봅니다. 서숙 생활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일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25세라고 하면은 참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김구를 만나가지고, 김구를 자신이 직접 상하이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직접 상하이 찾아가서 김구를 만나가지고 자신이 잘 죽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니까 내가 잘 죽을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그 당시에 1932년인데, 이때가 1932년도에 1월달에 이봉창 의사가 수류탄을 가지고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김구가 많이 실패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작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속 무장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윤봉길 의사가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공군의 소개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 가서, 상해 임시정부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채소 가게에서 채소 장사도 하고 그리고 모자 공장에 가서 모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처음에 김구가 봤을 때는 일반 노동자로 그리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식이 보통이 아니고 그 의지,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구가 이 사람을, 윤봉길 의사를 믿고 거사를 시행을 한 겁니다. 의거를 한 거예요. 그 김구하고 윤봉길 의사의 그 이야기 중에 일화로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딱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아마 그 당시에 윤봉길 의사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봐요. 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김구가 윤봉길에게 시계를 하나 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윤봉길 의사가 시계를 6원을 주고 그 전날에 하나를 구입을 한 겁니다. 이제 의거가 있기 바로 1시간 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주국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만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엔가 만주국이 만들어져요.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중국이 공산당하고 뭐 장제석하고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쪽에는 만주국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주국을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뭐 군사적으로는 그 점령한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임금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 왕만 세우면 되는 거죠. 왕만 세우면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상해를 점령한 기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념을 위해서 일본에서 사령관 같은 자가 파송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령관이 오고 또 하나는 그 날짜가 4월 29일인데 그러니까 1932년 4월 29일인데 또 민간인들 중에 거류민 단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상해에 사는 일본인들 중에 단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 또 군부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니까 우리가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은 군대가 권력이 세지듯이 그 지역을 그렇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주도 그렇게 통치를 실질적으로는 통치를 하고 있었고 우리 한일합방 이전에도 한일병탄이라 그래야 합니까? 그거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만주를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러일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일본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주를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해를 점령한 기념으로 일본에서 사령관이 오고 거류민 단장은 또 환영식을 해서 그 기념식에 이제 그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천황을 그 암살하려고 했던 이봉창 의사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저격한 안중근 의사 우리가 단지 사건 알지 않습니까? 손가락 그 약지죠. 약지를 잘라가지고 그 11명의 동지들하고 같이 혈서를 써서 대한독립 만세를 대한독립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했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머리를 죽여야 되겠다 한 것이 이 윤봉길 의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주국이 조금 있으면 만들어져요.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총통 같은 건가요? 총통 같은 거, 또 히로부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한 겁니다. 그래야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윤봉길 의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볼 때 적장을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그 시간을 1시간을 남겨두고 이제 김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기념식을 몇 시에 한다, 12시에 한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김구가 시간을 서로 맞춰야 되니까 그 시간이 정확해야 되니까 실수가 없으니까 시계를 하나 구입을 해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대화 내용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윤봉길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계를 하나 구입을 했다고 어제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6원을 주고 구입한 건데 그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 아니냐고 내 거는 그 6원짜리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제 거하고 바꾸자고 제 거는 이제 1시간밖에 더 쓸 일이 없다고 1시간 보고 나면 이제 그 시계는 내 시계가 아니니까 선생님하고 바꿉시다 해가지고 김구 선생하고
윤봉길 의사하고 시계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6원짜리를 김구가 가지고 2원짜리를 윤봉길 의사가 가진 거지.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4원 이득이지. 4원 이득. 그런 이야기에서 그래서 이 시계를 김구 선생이 자기가 평생 자기가 그 시계를 찼다고 할까요? 옛날에는 손목시계는 아니니까 줄 있는 시계 있잖아요. 그죠? 옷 같은 데 걸고 하는 거. 그 시계를 평생 자기가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참 의사들의 일하라는 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인지 4원을 이익을 봐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윤주경 씨 손주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이 김구하고 윤봉길 의사는 아주 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구의 아들이 김신이라고 있답니다. 김신이 이 윤봉길 의사 가족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 전까지 윤봉길 의사 가족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 이제 중3 때 윤주경 씨가 중3 때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신 씨가 도와줘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사니까 조금 살림이 형편이 풀리게 됐던 거예요. 지금도 윤봉길 의사의 자손들은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형편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면은 7남매인 거예요. 7남매인데 과일 같은 걸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면은 이틀 만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윤봉길 의사에게는 이남일녀가 있는데 성녀들이 출가하듯이 그런 식으로 집에서 나선 거예요. 장부 출가, 생불환 이런 거 있잖아요. 장부가 뜻을 정해가지고 집을 나서면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죽을 자리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조국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인가? 윤봉길 의사가 났을 때에 이미 첫째 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자녀가 셋 있는데 이남일녀인데 첫째 딸은 죽었답니다. 죽고 둘째가 이제 윤주경 씨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고 셋째 윤주경 씨의 삼촌이 되는 거죠. 윤주경 씨 삼촌이 되는 사람은 7살 정도 돼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에게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독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자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 손주가 윤주경 씨인 거예요. 장녀가.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클 때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아내죠. 아내인 할머니 손에서 윤주경 씨가 커서 윤봉길 의사 이야기를 많이 듣고 동네에서도 다 아니까 동네에서도 윤주경 씨 일화가 있잖아요. 동네에서 그게 김신 씨 이야기를 했죠. 김구 선생이 사원 이득을 봐가지고 김신 씨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빚을 갚았나? 아버지가 시계 사원 이득 받잖아요. 바꿔가지고. 그래서 새 시계를 보게 됐으니까 새 시계를 가지게 됐으니까 그래서 김신 선생이 그것을 알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가지고 윤주경 씨 어머니 윤봉길 의사 아들이죠. 아들의 아내니까 며느리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윤주경 씨 일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일화가 있는데 어릴 때 윤주경 씨가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돌아다니니까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그런데 병 고치는 의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의사라고 한다면서 막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장난을 치고 그랬대요. 왜 의사인가? 우리 할아버지가 병 고치는 의사는 아닌데 무슨 의사인가? 그렇게 하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네가 그렇게 행실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가 작은 행동 하나도 너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누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행동 거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것이 그때 자기가 그 동네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가슴에 딱 새겨졌답니다. 새겨져서 그때 이후로 자기가 잘은 살지 못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한테 누가 되는 삶을 안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윤주경 씨가 그 친일파 후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선거할 때 이정희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진당에 이정희가 있는데 그때 이제 후보 토론회에서 이정희하고 박근혜하고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정희가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친일 프레임 있잖아요. 박근혜에게 막 박정희에 대해서 뭐 친일 프레임 거는 거 있잖아요. 박정희의 과거의 일본 이름을 가지고 일본 이름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대에. 김대중이도 또였다 다 해주고 그런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윤봉길 의사의 후예로서 말이지 박근혜 당선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당시에 했었는데 그 이정희에 대해서 그 윤주경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앵커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그래서 일부에서 박근혜 후보를 친일파의 후예라고 하는데 윤봉길 의사의 후예로서 박근혜 당선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앵커가 물었거든요.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편함은 없다. 불편함은 없다. 이거는 불편함은 이라는 말은 그 가로 안에 들어가 있고 없다 이렇게 답변한 건데 이정희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진보의 최고 가치는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가 가장 미워해야 할 것은 연자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후보는 박 당선인에게 연자제를 적용했는데 이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똑똑하죠. 말 잘하고. 또 다른 질문이 뭐냐 하면은 또 앵커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들었다. 친일파나 그 후손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은 힘들게 살고 있다는 지적이 진보 진영에서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로 나라가 능력이 생기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보내줬다. 그 결과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살 수 있었다. 진보 진영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었어야지 친일파들이 잘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이죠. 참여정부에서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뭘 해주는 게 치욕스러웠다. 독립운동가 지원은 국가 예산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들도 부당하다고 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친일파 후손입니다. 친일파 후손들도 부당하다고 하는 재산 환수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윤주경 씨가 답변을 한 거예요. 말 잘하죠. 딱 야무지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친일파 후손의 것을 뺏어가지고 재산을 환수해가지고 독립운동가를 지원해주는 것은 그것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국가에서 해줘야지. 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국가에서 그런 것을 해줘야지.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무상으로 대학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나라가 능력이 생겼을 때 산업화를 해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 말로만 그 구호로서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신이라고 김구의 아들이 또 우리 윤주경 씨가 중3 때 어머니를 김포공항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서로가 도와서 이렇게 해서
살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윤주경 씨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비례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똑바르잖아요. 똑바르잖아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상해를 자기 아버지가 얼마 동안 지냈던 그 독립운동했던 상해를 갔는데 상해가 그렇게 덥고 습하더랍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생활하기가 참 불편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데서 혹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데서 고생을 하면서 나라를 지켰구나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이런 국가에 관한 일이라든지 이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았대요. 조용하게 평범하게 부모의 이름에 누가 안 되도록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 계기로 나도 나라를 위해 좀 고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윤주경 씨라는 이런 분들이 참 정신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성으로서 최초로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4개월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 친박근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훈처장인가를 통해 가지고 그 임기를 그만두라고 한 거예요.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알게 돼가지고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그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뭐 금방 사람이 안 와가지고 몇 개월 더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뭐 자기네들이 한 것이 미안하니까 임명을 뭐 천천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명분을 가지려고 자기가 마치 윤주경 씨 그만두게 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근데 그만두게 한 것이 사실이라고 그 보훈처장인가가 나와가지고 그 여성분 있잖아요. 그것을 국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사실 그때 4개월 남겨두고 문정부에서 바로 정권을 잡자마자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